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내년 3월에 5% 정도로 이제 동결을 시작한다. 국채 금리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단기될 리가 가능하다.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더 떨어지면 그거야말로 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패드워치라는 거를 네, 지금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까지 많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CME 그룹에서 아마 만든 걸 거예요. 네. 패드워치라는 사이트를 대한민국의 일반인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여보던 적이 있었을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번 FOMC 회의 때 얼마나 금리를 올릴까? 컨센서스는 얼마일까? 얼마까지 금리가 더 올라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페드의 기준금리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내년 3월까지 5% 찍고 네, 동결할 내년 것 3월. 같습니다. 내년 3월 5%. 네, 그리고 1년 동결할 것 같습니다. 2024년 3월까지. 원래는 6월로 봤는데 조금 앞당긴 거는 금리를 조금 많이 올리면서 일단은 3월 달에는 내년 3월에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네. 연준 생각이 예. 조금 지켜보겠다. 한 템포 쉬어가는, 그리고 쉬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결국엔 되는. 그래서 5%면 이제 올해 11월에 75bp, 그다음에 12월에 50bp, 그다음에 내년 2월 1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3월 14일, 15일인데 2월 1일과 3월 14일 뭐 6주마다 있으니까요. 예. 25bp 올리면 이제 5.0이 됩니다. 네. 그래서 5.0을 2024년 3월까지 놔두고 3월 내년 후년 3월에 이제 25bp씩 3번 인하를 할지 네. 아니면 뭐 한 템포 지나서 한 5, 6월부터 인하를 할지 그거는 뭐 그때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한 1년 정도 동결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쫙 올려놓고 네. 이 약발이 어떻게 네. 드는지를 보는 시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약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페인이죠. 고통이죠. 지난번 FOMC에서 얘기한 페인입니다. 고통. 더 큰 고통일까요? 경기 측면에서는 더 큰 고통이고요. 경기나 금융시장에 좀 어수선한 뭐 소음이라고 하죠. 소음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쁠 것 같은데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뭐 조금 다른 문제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지금도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소음이 많이 들리고 어수선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실물 경기랑 주식시장의 흐름이랑 같을 거라고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분리를 해서 봐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뭐 금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네. 채권 시장이 희망컨대 좀 연말 정도에는 조금 뭐 앞서면 뭐 11월 정도부터는 떨어지지 않을까. 채권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 평소 같으면은 보통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거의 임박해서 네. 마지막 금리 인상 내년 3월이라고 치면 뭐 한 2월 정도는 가야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미리 선반영을 하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선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년도 경기 침체가 워낙 엄중하니까 위중하니까 네. 조금 뭐 IMF도 이번에 경제 전망을 또 하향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 11월도 하향 수정하고 12월도 하향 수정할 거거든요. 원래 뭐 3개월마다 이렇게 네. 수정 발표하니까요. 아마 뭐 수정 안 해도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눈치를 챌 겁니다. 네.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1.5% 이하로 가고 중국도 거의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제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성장 기록하고. 근데 그 많은 이제 글로벌 기관에서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한 1%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1% 정도가 컨센서스고요. 근데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중국도 뭐 한 내년도에 이제 4%, 4.5% 이렇게 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또 낙관적 전망의 오류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게 예.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전망을 안일하게 함으로써 음, 경제 전망이 틀렸듯이 또 통화 긴축에 대한 궤적이 틀렸듯이 예상 네. 궤적이 지금도 남은 4분기 동안 계속 틀릴 가능성이 있다. 물가가 당장 내일 모레 나오는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만 해도 클리브랜드 연준은 인플레이션 캐스팅 나우에서 지금 6.64를 보잖아요. 네. 그리고 전월비로는 근원을요. 예. 그리고 0.6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전월비. 전월비. 예.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물가가 7월 달인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8월, 9월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원 물가가 이제 되게 안 떨어지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또 경제 전망은 또 수정되는 거죠. 그리고 점도표는 또 상향 조정, 뭐 CME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예측은 또 금리를 지금 4.5%에서 5%로 또 올릴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경제 성장률 전망이 또 하향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안 되라고 지금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현상을 기존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잘못 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네. 지금이라도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자. 그리고 정부가 대비할 건 대비하고 기업인 대비할 건 대비하고, 뭐 가게는 가게대로 또 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낙관적 편향을 좀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뭐 내년 미국도 성장률 1%, 뭐 중국도 한 4, 5%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지켜보다 보면 눈높이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앞에서 채권 시장은 한 11월부터는 네. 또 반대로 이제 금리를 더 나중에 인상하는 타이밍이 남아 있더라도 나중에 내려가는 걸 또 먼저 반영을 하면서 채권은 꺾일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시장의 속성이 원래 이제 선반영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시장은 일단 주식시장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한 어느 정도나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기준금리 인상만 떼어내서 만약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면 좋은데, 사실 그게 이게 계량적으로 네, 어렵죠. 그러면 그렇지만 거의 상당 부분 거의 90%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90%라면 뭐 한 4.5% 기준으로 아니면 5%? 5% 기준으로요. 아, 시장은 미스터 마켓은 5%까지 내년에 3월까지 올리는 거를 다 반영하고 있다. 네. 문제는 반영하지 않은 게 있죠. 나머지 10%의 네. 확률. 나머지 아니요. 아예 반영하지 덜 반영한 부분이 금리 이외의 부분이 있는 거죠. 금리 바로 이외의 부분. 바로 경기 침체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경기와 더 안 좋은 기업 실적을 아직 반영을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반영했겠지만 가령 한 50%는 반영했다고 치죠. 나머지 50%는 앞으로 반영해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만 보면 연준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내년 3월에 5% 정도로 이제 동결을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 시장이 저는 조금 일찍 반영할 거라는 거고요. 내년도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가령 뭐 지금 4% 근처에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3%까지는 내려오는, 잘하면 뭐 2%대 후반을 찍을 수 있는, 채권 시장이 수급이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거기다가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안전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채권에 베팅하고 하려는 사람보다는 회사채를 줄이고 좀 부실채를 줄여서 안전자산으로 바꿔 타는 어떤 그런 그 포트폴리오 재편의 수요가 늘거든요. 국채금리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채 던지고 국채 사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거라는 거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 근데 아마도 투자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그거를 오해를 할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고생이 끝나고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린다.
통화정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때문에 예. 하지만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본질은 더 큰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걸로 만약에 주가가 오버슈팅을 하면 다시 또 반납하겠죠. 올라가는 폭의 일정 부분을.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올 연말이나 혹은 내년 연초에 생기는 뭐 약간 기술적인 랠리 뭐 이런 것은 조금 제한적일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년도에 결국엔 뭐 더 큰 산은 기업 실적의 둔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S&P 500 기업의 EPS가 컨센서스가 $240거든요. 네. 그게 $20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 20% 정도는 네. 하향 조정 가능하다. 그리고 PR이 뭐 16.5배나 뭐 17배 정도에서 한 15.5배 정도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식 프리미엄을 좀 더 적게 주려는 거죠. 그러다 보면 S&P 500이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남짓 빠져 있는데 네. 조금 더 빠질 수가 있는 거죠. 3,200이라든지. 그러면 4,800의 지난 연초 고점에서 3,200선이 거의 35%.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무지막지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경기 침체기에 보여줬던 평균 네. 하락폭입니다. 네. 그게 35%가. 그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 않는다면 네. 마이너스 35% 정도. 네. 근데 어제 뭐 제이미 다이먼 그 회장이 JP 모간 네. 회장이 뭐 주가를 왜 이렇게 언급을 했는지 20%더 떨어진다 뭐 미국 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경기 침체에 따른 이제 금융적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안 하셨는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경기 침체의 어떤 파생적인 요인들 앞서 말씀 나눈 뭐 회사채 시장의 문제라든지 또 뭐 전체적인 뭐 부도율의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세되면 이제 10% 하락으로 막지 못하고 더 떨어지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 대비 지금 이미 35%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반년 먼저 떨어졌고 또 낙폭도 고점 대비 깊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년도 경기 침체와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후퇴와 그리고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폭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미국 증시보다는 적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네. 와, 그럼 이제 금리 꺾이나 보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본질을 보면 진짜 국채 수요가 높아지고 근데 그게 어디서 온 돈이냐? 회사채나 위험 자산을 던지고 오는 수요가 있다면 그거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 그 노이즈는 우리가 좀 걸러서 봐야 된다. 그걸로 인한 단기 반짝 상승이라 하더라도 환호성을 지르면 안 된다라는 이제 경고를 주신 거로. 그러면 그때는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그런 위험 신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보면 될까요? 그 부분은 또 봐야죠. 뭐 그런 쪽에서 되게 좀 스프레드가 늘어나고 또 좀 부채가 많은 국가들 유로존에서도 뭐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국채 스프레드가 독일과 더 벌어지고 독일 국채가 벌어지고 더 벌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저는 이제 국채 금리 자체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같이 봐야 되시는 게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5% 정도까지 2.7 뭐 이 정도 떨어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2% 초반대까지 막 그냥 떨어진다. 10년물이요? 네. 지금 10년물이 거의 3% 후반 아닙니까, 미국? 네. 그런 거는 뭐 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쵸.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내년 내내 5%의 위에 걸려 있는데 무려 10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스프레드로 뭐 지금 300bp, 3%포인트 이렇게 벌어지는 적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무지막지하게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의 깊이가 굉장히
그 고약하고 깊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게 두려움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안전 자산의 선호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더 떨어지면 그거야말로 그거는 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 2, 3년물은 뭐 4%대, 네. 10년물은 3%대. 이게 이제 그거를 또 미리 보여주는 네,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또 반문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기준금리는 5% 가는 것까지는 한 90% 반영이 된 것 같다. 하지만 경기 침체의 깊이와 기업의 실적 감소는 아직 좀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기준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는 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이미 우리 기준으로 한 30 몇 % 떨어져 있는 거는 그만큼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랑 또 기업 실적 감소도 주식시장이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뭐 PER도 낮고 지금 코스피 PBR도 지금 1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 0.9 PBR 0.9배. 그런 정도니까 뭐 역사적인 뭐 어떤 수준으로 보나 절대 수준으로 보나 경기 침체를 반영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고점 대비 또 35%나 빠져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따른 어닝의 기업 이익의 둔화를 지금 현재 컨센서스 EPS의 주당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분기 실적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오고 또 다음 분기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가 더 안 좋게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맷집을 보이느냐. 나 다 반영됐어. 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할 거냐. 네네네. 거기서 또 공포 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어쨌든 매도를 더 할 거냐. 네. 또 미국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면 또 외국인들이 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연계 매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의 어떤 자동 매매, 뭐 미국의 스미스 부인들이 산 ETF, 네. 한국 ETF도 또 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또 엄하게 또 더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이런 불똥이 남아 있는 게 좀 걱정이죠, 사실. 안 일어나면 좋은데.